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도 평범한 40대 사회복지사입니다. 살다 보면 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막으려고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죠. 교통사고, 병, 사건, 그런 일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손쓸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처음 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은 어머니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직 어리다면 어린 그 나이에 저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불쌍하게 큰 건 아닙니다. 아버진 하나뿐인 딸을 위해 서툴게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고, 저도 그 나이에 조금쯤 철이 들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자 애썼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 덕분에 저는 물질적으로는 모자라게 컸지만 정서적으로는 모자라지 않게 자랐어요. 아버진 어머니의 빈자리마저 메워주고자 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며 컸죠. 그런 제가 아버지와 꼭 닮은 남자와 만난 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처럼 상냥하면서 심지가 강한 든든한 사람, 남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절 북돋아 주었고 응원해 주었으며 언제든 저와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이었기에 전 막연하게 그와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작 24살의 제 나이에 말이죠. 그렇지만 이른 나이에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25살이 되던 해 1월 1일에 저는 연초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빠, 이번엔 꼭 살도 빼고 자격증 하나 딸 거야. 아빤 뭘 목표로 할 거야? 음, 아빤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보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난 아빠랑 같이 살 건데? 장난이라 생각하며 웃으며 말하는 제게 아버지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그러더군요. 경아, 사실은 아빠 백혈병이래. 아빠 이제 몇 개월 못 산대.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나 놀라게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지? 거짓말이지? 미안하다. 아빠 진짜로 남은 날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한 가지뿐이야. 아빠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있어. 아빠 너 혼자 남을 생각하니까 그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옆에 있을 때 결혼해. 나 죽고 너 혼자 결혼식장에 걸어 나갈 거 생각하면 죽어서도 편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직은 어리다면 어린 나이 25. 그 해에 저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결혼할 테니 치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려도 사는 사람 있고 좋아지는 사람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버진 그러노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마치 큰 사명이라도 맡은 것처럼 결혼을 하겠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입원으로 인한 병간호 생활과 결혼 준비로 바쁘게 보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굿쌤,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엄마 없으니까 많이 힘들지? 뭘 해가야 할지 감도 안 잡힐 텐데 게다가 쌤은 아버지만 계시잖아. 그러고 보니 보통 어르신들은 홀아버지 밑에서 큰 며느린 선호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분 다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데.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보통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그렇잖아. 결혼할 땐 상대방 집 부모를 본다고. 며느리를 드리는 거면 그 집 엄마를 봐야 하는데 쌤은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지. 생각해보니 편견이지만 한편으론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결혼 과정에 대해 아버지도 상세한 걸 모르고 계신 데다 제사 음식도 여전히 잘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과 아버지가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겁부터 났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절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죠. 그 다음 주 주말에 잡힌 인사날에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러 시어머니의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첫인사를 건네곤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어머니까지 계시질 않아요. 이런 상태로 결혼하면 어머니께 큰 누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울 테니 모자란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엔 눈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떨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었을 일인데 그땐 아버지 입원과 제 처지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 지레 겁먹고 두려움에 떨며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지는 제 눈물을 본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개를 들도록 어깨를 툭툭 치셨어요. 고개를 드니 자상한 모습의 어머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울지 마. 뚝. 예쁜 얼굴이 엉망이 됐네. 아유, 그런 걱정하지 말어. 난 우리 아들이 처갓집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앤 아버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울지 마. 나 좀 봐봐. 나도 억척스럽게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내고 이렇게 장가까지 보내지 않니? 아가씨 아버지도 딸 이렇게 시집 보내는 거 자랑스러울 거야. 둘이서 하는 일을 혼자서 했으니 자랑스러운 일이지. 전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민폐만 끼칠까 봐 걱정이 돼서요. 그럴 일 없어. 세상에 누가 폐를 끼치고 싶어서 끼친대? 모르고 긴장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걸 어떻게 탓할 수가 있어. 너무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아버지에게 못할 짓이야.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로 고개 숙이지 말거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다 흘러넘치더군요. 남자친구가 도리어 당황할 만큼 말입니다. 시어머니 모습에 친정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홀로 딸을 키워낸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님의 모습이 겹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 곁에 있을 수 없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저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결혼을 하고 나며 어머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이죠. 아버지 빈자리를 시어머니로 채우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남편은 좋아했지만 어머님은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도리어 저 고생시킬까봐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어머니까지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위축되겠냐고 하면서 한사코 거절하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전 함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선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자주 집을 지키지 못하는 절 충분히 이해해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운데 가끔씩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 직원들에게 사돈어른 잘 부탁한다며 음료수와 떡을 나눠주기까지 하셨어요. 그 넓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저는 점점 더 시어머니에게 기대게 되었고 그런 절 시어머님은 한껏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망연자실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으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귀한 딸 놔두고 먼저 가는 길이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며느리 내 딸같이 잘 보듬고 자식 대하듯 잘 해줄 터이니 그러니 편하게 가세요. 알겠지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아마 어머님은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부모의 역할을 자처한 시어머니께 이 고마움을 어찌다 전해야 할지 모를 정도니까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둘만의 기억과 추억들 그리고 감정과 따뜻함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고부간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일도 드물었지만 서로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일도 드물었죠. 제가 제 부모님 대하듯 하니 시어머님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원래 시어머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시어머니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떡집 일 때문에 힘든데도 집안일도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저도 항상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제 직업 특성상 그렇게 못 도와드리는 일도 많았어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했는데 치매 어른이 많다 보니 업무 외 시간에도 보호자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잦았거든요. 하루는 저녁을 먹는 도중에
저희 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 한 분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에 밥 먹다 말고 달려갔던 적도 있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호자를 달래고 같이 찾으러 다니다 보니 다 늦어서야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제가 늦을 때면 잠도 안 주무시고 절 기다려주신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만약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기다려주셨겠지 하고 생각하니 울컥했어요. 기껏해야 며느리,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쓸데없이 바쁘기만 한 며느리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어요. 늦었네. 뭐 별일은 없었어? 걱정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맺힌 눈물을 꾹 찍어 닦고는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말했어요. 별일 없었죠. 걱정 마세요. 그럼 됐다. 일은 잘 풀렸니? 네, 무사히 찾았어요. 경찰서 너무 자주 가서 이젠 경찰서 분들이랑도 친해졌다니까요. 정말로 너무 자주 보니 개인 전화번호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형사님들도 생겼거든요. 다들 제게 힘든 일 하신다며 보시면 격려도 해주고 그랬네요. 서로 매년 설 추석에는 작은 선물 세트 챙겨줄 만큼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형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돼요. 그리고 힘없고 연로한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건 주변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도 방문 요양 겸 보호자 면담하러 간 집에서 멍투성의 어르신을 발견했거든요. 심상치 않은 크기의 멍에 저는 보호자가 잠시 전화하러 들어간 틈을 타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좀 보세요. 이 멍은 언제 생겼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매를 확 올렸는데 위로 쭉 이어지는 멍 보고 저는 놀라 숨을 들이켰어요. 어르신은 후다닥 옷소매를 내리더니 제 눈을 피하더군요. 내 탓이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죽어야지. 아휴. 스스로 책망하는 말만 하는 어르신을 보니 확신이 왔습니다. 신고하지 않겠다는 어르신을 어렵게 설득시킨 전 매번 신세지는 경찰서 형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형사님은 동료들과 함께 집으로 오셨죠. 조사를 해보니 이게 모두 어르신이 모아놓은 돈 때문에 아들이 손찌검을 한 거였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에게 매 맞고 사는 어르신의 그 심정을 감히 제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스스로를 탓하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봐서 답답했어요. 게다가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오자 그 어르신은 시무룩하니 복잡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 표정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은 아마 미안했을 거다.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만 그대로 두면 그 상처는 골아서 썩어가는 걸 알았을 테고 그러니 이도저도 못한 채 그냥 시간을 보낸 거야. 눈치 빠른 네가 잘 알아채줘서 그 어르신도 고마워할 거야. 아들을 멈춰줘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단다. 내 몸 아픈 것보다 자식 마음 다치는 걸 더 신경 쓰는 거야.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지 마라. 알겠지? 너도 이제 내 딸이니까. 그 말을 들으니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위해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고 있는 이 사랑과 걱정만큼 돌려드려서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도 남모르는 아픈 사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 알게 된 건 남편의 출장이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가고 없을 때면 시어머니와 저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시어머니와는 음식 취향도 잘 맞아 같이 먹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와서 매콤한 해물파전과 해물탕을 사오신 시어머니께서 술 생각이 난다며 막걸리도 같이 사오셨더라고요.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술을 마시는 걸 보면서 저는 가볍게 어머니께 남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석이 어릴 때 참 말도 못하게 귀여웠어. 여리고 착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든든해지더라. 아마 지 아버지 때문일 거야. 아비 없이 크는 게 한이 됐을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아마 나 때문이겠지. 내가 그 인간 입에도 올리지도 못하게 했으니.
제가 약간 의아해하자 시어머님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아버지 됐을지도 모를 인간이 있어. 여자랑 바람나서 집 나간 뒤에 두 집 살린 차린 참 대단한 인간이지. 아직 어린 자식 둘을 놔두고 어찌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원.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인간이 낸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서 쿡쿡 사람을 찔러. 그놈이 그리 여자 쫓아나가버리고 혼자서 애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어.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지. 배운 거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허드렛 일 뿐이지. 청소, 신문 배달에 식당 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 나 혼자였다면 그리 악착같이 못했을 거다. 애들이 있으니 그저 애들 보고 버틴 게지. 어머님, 저는 나지막히 읊조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아 어디 가서 이렇게 시어머니랑 술 한잔 같이 해주는 참한 며느리를 찾을 수 있겠어? 그 인간이 이 복을 자기가 스스로 찬 거지. 그리고 이젠 그 원망도 그리 크진 않아. 왜냐면 원망만 하며 허송세월 보내기엔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에게 줘야 할 마음이 아깝지 않니? 그런 놈한테 신경 쓸 바에야 너하고 더 재미나게 사는 게 좋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박힌 가시를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더욱 신경 써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에는 시간이 안 되는 가족들을 두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떡집을 5일 동안 닫았더니 사람들이 다들 어디 갔다 왔냐며 묻는데 시어머니께서 기분 좋아하며 자랑을 하시는 걸 보며 뿌듯했어요. 우리 며느리랑 둘이서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호강하고 왔지. 며느리가 다 준비해줘서 난 그냥 몸만 갔다 왔네. 여하튼 이 집 할머니는 며느리 하나 잘 들였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리 참한 아가씨가 어딨어. 우린 에휴 말을 말자. 말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더 되겠나. 평상시엔 자랑도 잘 하지 않던 시어머니는 지인분들과 가게 고객들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그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 영원히 이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적이 없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몇 통이나 되는 전화를 하다가 결국 오후 반차를 쓰고 집으로 얼른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집에 계셨습니다. 어머님, 전화기 어디 갔어요? 전화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셔서 깜짝 놀라서 달려왔잖아요. 글쎄다. 그걸 어디다 뒀는지 통 기억이 안 나네.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뒤적이며 폰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희미하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어보니 냉동 만두 옆에 전화기가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님, 전화기가 냉동실 안에 있는데 냉동실 열었다가 잘못 두셨나 봐요. 저는 이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냥 가끔씩 있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 표정은 웃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리시더군요. 내가 왜 거기다가 놔뒀지? 냉동실 문 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장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일이 발생했어요. 집과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장을 보러 가시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서성이면서 불안한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를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고 의사는 경도 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를 다잡았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지 않고 싶었거든요. 제가 흔들리면 어머님도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아무래도 노화 현상으로 기억력이 좀 저하되는 것 같나 봐요.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문제될 일 없도록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날 저녁 집안 중문에 도어락을 달고 어머님의 손목에 노인 인식표 팔찌를 걸어드렸어요. 어머님은 예쁘다고 좋아하셨지만 그 팔찌엔 저와 남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든 길을 잃어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남편에게는 당일 말했고 그래도 저와 남편 이외 보호자 한 명 더 알고 있었음 해서 신우에게도 전화를 해서 알렸어요. 신우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 7년 만에 이혼하고 시댁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꽤나 힘들게 한 말갈량이로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아직 철이 덜 든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상태를 말해도 신우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연세 80 초반이니 치매가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꽤나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를 잘 찾지 않았던 신우였던지라 마음은 답답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우는 마치 선심 쓰듯 한 번 올라가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마음 내키면 올라오겠다는 느낌으로 들려서 그러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멀리 있던 신우, 없어도 제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리 녹록지 않더군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동안 저희 센터로 모셔서 주간 보호를 하고 퇴근할 때 모시고 가서 돌보도록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땐 남편이 아이들을 모조리 케어해 주었고 그 덕에 전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행되는 건 막을 수가 없었는지 점점 시어머니의 인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드렸는데도 밥을 내놓으라며 밥을 왜 안 주냐며 울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니 식사량을 조절해야 함에도 먹고 돌아서서 밥을 달라고 하시니 그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어요. 원하는 걸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면 몸이 나빠지고 안 해드리자니 그 모습을 보고 있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선 대변을 만져서 온 화장실에 묻혀놓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저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만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우리가 케어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저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가씨 누구예요? 왜 여기 있어? 여기 우리 집인데. 어머님,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잘 보세요. 기억 안 나요? 어머님, 저 좀 보세요. 난 아가씨 같은 사람 몰라. 우리 남편 어디 갔지? 이 인간은 애가 저기서 울고 있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여. 그날 전 어머니 어깨를 붙잡고 내내 울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머님의 치매에 잘 견디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와 어머님이 나눈 추억과 정이 얼만데 그것이 어머님 머릿속에서만 다 날아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신중하게 요양원을 찾던 와중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어머님 손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완전 어긋나진 않아서 깁스로 고정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결국 요양병원으로 바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최대한 집과 가까운 곳을 선택한 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줄 이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뼈가 어긋난 게 아니니 빨리 붙을 수 있을 것이고 손목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집으로 다시 모시고 오면 될 거라고 말이죠.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도 심하셔서 치료 과정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뼈 자체도 유압이 빨리 되지 않을 테고 무엇보다 움직이지 않아야 빨리 붙는데 치매가 심해서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입원해야 하나요?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건 치료를 해봐야 할 수 있으니 일단은 입원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으면 늦는 대로 뼈가 벌어져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거동에 불편함은 없었던 어머님이 손목을 움직이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빨리 퇴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는 간청을 의사 선생님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길더군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놔두고 돌아서는 길이 어찌나 무거운지 몇 번을 돌아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원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매일 시어머니를 보러 병원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이며 간병인들이며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래도 제가 면회를 가면 시어머니가 계시는 중에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갔을 땐 시어머니가 준비가 다 된 채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며칠간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가고 좋아하는 과일도 사가지고 가서 주변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간병하는 분들에게도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돌렸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센터에 인증평가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점점 바빠져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하필이면 출장과 야근이 겹치는 바람에 병문안을 가지 못했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폰이 있으니 영상통화는 틈틈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갈수록 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입원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센터에도 치매 어르신들 처음 오시면 낯가리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열흘간을 시어머니와 보지 못한 채로 일에 매달려 있다가 보름 만에 시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신우는 아직 연락이 없었기에 이렇게라도 시어머니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폰 녹화 기능을 켰어요. 어떤 곳인지 자세히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어딘가 소란스럽더군요. 그쪽은 시어머니의 병실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 병실 문 앞에서 전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손과 발이 침대 사이드바에 묶인 채 소리를 지르며 우는 시모의 모습과 그런 시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간병인의 모습이 여과 없이 제 눈동자에 들어왔습니다. 소변이 샜잖아. 이런 것도 조절을 못하면 어떡해요? 아유, 속 터져. 이러니 맨날 혼나지. 시어머니 병실 안에 다른 어르신들은 벌벌 떨며 눈을 피하고 계셨어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던지 맡고 있던 저희 시어머니도 그것과 똑같은 눈동자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건드리지 마. 다들 꼼짝 마. 큰 소리치며 제가 부랴부랴 들어가자 그 사람들이 황급히 시어머니 침상에서 떨어지더군요. 저는 바로 어머님의 상태부터 살폈어요. 묶인 손과 발에는 쓸려서 붉게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과 팔에 멍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웃기죠? 다른 어르신들 학대받았을 땐 차분하게 상황 파악을 하던 저도 제 시어머니가 학대받은 걸 확인하니 속에서 열불부터 나더군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 보통은 위에 보호자가 왔다고 연락을 하는데 그날따라 연락을 안 한 거였어요. 제가 올 줄 몰랐으니 열심히 시어머니를 평소 하던 대로 때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우선 찍고 있던 동영상부터 마저 찍었어요. 시어머니 팔 다리에 있는 멍과 보호대, 팔과 이마에 있는 멍까지 싹 다 찍어서 저와 친한 형사님께 바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네, 형사님. 영상 보시고 빨리 이쪽으로 와주세요. 제가 병원 주소 남겨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주변에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간병인들을 쳐다봤어요. 3명. 이 작은 어르신 한 명에게 3명의 사람이 침대 한 면씩을 차지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아무렇지 않은 듯 시어머니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아유, 며느님이 오해하셨나 보네.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변 보셔서 빨리 갈아야 하고. 그러면서 어머님 몸에 손을 대는데 시어머니가 놀라 몸부림을 치며 싫어하며 웅얼대시더군요. 그 모습에 오장육부가 다 녹아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팔을 탁 쳐내며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 막아섰습니다. 내 어머니 건들지 마. 우리 어머니 당신 같은 인간들에게 해코지 당할 사람 아니라고. 당신들 다 잡아갈 거야.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릴 거라고. 참. 누가 누굴 잡아가? 뭐? 신고? 신고하고 싶으면 해. 우린 치매 환자들 매뉴얼대로 간병했을 뿐이라고. 치매 어르신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주제. 치매 환자가 얼마나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지 몰라서 이래? 자라고 해도 잠도 안 자고 소리나 빽빽 지르지. 밥 먹으러 가면 밥도 안 먹고 뱉어내지.
그래 놓고 나중에 밥 안 먹었다고 소리 지르지. 막말로 당신네도 자기들이 보기 힘드니까 여기 맡긴 거잖아.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뭐가 당당하다니. 그게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할 소리예요? 기가 막혀서 사람을 저렇게 때려놓고 이렇게 당당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밥 뱉어내고 그게 치매 증상이잖아요. 여기 치매 전문이고 그러면 알아서 잘 케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자 케어 못할 거면 애초에 환자를 받지 말았어야지. 보호자한테 제 부모처럼 모시겠다며 관권 거창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어르신 때리고 학대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여기가 이렇게 환자를 막다루는 곳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로 우리 어머니 맡길 일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전 보호대 착용하는 거 연락 받은 적도 없어요. 최소한 저걸 사용하려면 보호자한테 연락은 했었어야죠. 아처인 전달받은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저희 일이 너무 힘들어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병원에선 병원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잠자코 계세요. 아니, 솔직히 막말로 이렇게 심한 치매 어르신 맡기면서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탓만 해요. 우리도 힘들게 일하는구만. 똥오줌 치우는 사람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거 맞죠? 무시?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어머님을 무시했겠지.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틈에 어르신 묶어놓고 폭행한 거잖아요. 힘들면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언제까지 가족들에게 말 안 하고 보호대 적용할 생각이셨어요? 사고를 친다면 단순하게 손에 장갑만 끼워두셔도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팔다리 침대에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게 말이나 돼요? 게다가 어머님 몸에 이 멍들은 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불과 보름 전에 제가 왔었을 땐 깨끗했던 몸이라고요. 환자 이동하면서 부딪히면 그런 상처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도리어 저희 쪽에서 어르신 입술 거절하는 수가 있어요. 떳떳하다 못해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직원을 보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열심히 자기 방어하는 모습을 보니 역겨웠어요. 제 직업이 사회복지사입니다. 휠체어 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위쪽 팔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게다가 이마의 상처는 휠체어 이동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간병만 하느라 실무에 대해서 모르나 본데 입원 전에 이미 보호대 적용 여부에 대해 문서로 작성해요.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저는 당연히 보호대 거부로 작성했고 그에 따르면 보호대 적용이 필요했다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니 그제야 직원들이 아차하는 표정으로 저를 초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따져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보호대 착용 안 했다가 어르신 사고라도 나서 다치면 그쪽이 책임지실 거예요? 얌전한 어르신도 아니고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우린 문제없이 일한 거니까요. 뻔뻔함도 이 정도면 진짜 재능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리 열을 내며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저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고 철벽을 치더군요.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증거 찾아서 옷 벗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 딱 가만히 계세요. 제 말이 끝난가 동시에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군요. 그리고 곧 드러난 얼굴은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사님, 여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희 어머님 여기서 폭행당하는 거 제가 목격했어요. 증거 영상은 제가 오면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여기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CCTV부터 확인을 하겠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짜 형사가 바로 들이닥칠 줄은 몰랐는지 세 사람이 다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아 형사님은 원무과로 내려가 사정을 설명하고 CCTV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니 그 세 명은 아주 당당하게 그러라고 하더군요. 가만 보니 각도가 거기서 찍힐 만한 각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 방 안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이 찍히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내 영상을 확인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도착하기 20분 전부터 시어머니를 향한 주먹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양손으로 입을 막은 채 떨리는 눈으로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입 밖으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영상에서는 시어머니의 침구가 젖어 있는 걸 확인한 한 직원이 다른 2명을 불러서 뭐라 말하며 시어머니를 쥐어박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20분간 시어머니를 향한 무차별한 손찌검이 시작됐고요. 대놓고 막 때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은밀하게 때리고 꼬집으며 시어머니를 아프게 만들고 있더군요. 끔찍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걸 말리려는 다른 어르신의 뒤로 휠체어를 가져다 놓더니 앞에 선 직원이 그 어르신을 확 밀쳐서 결국 강제로 앉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르신을 태워서 다른 곳에 데리고 가버리셨죠. 이게 지금 요양병원에서 벌어져도 될 일인가요? 이게 당신들 일이었다고요? 저는 그 영상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더 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침대로 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 당장 여길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었거든요. 얼마 뒤 도착한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병원 관계자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입원 전엔 잘 모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보세요. 왜 아무 말을 못해요? 보호자님, 진정하시고 일단 밑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히 이야기해서 될 일이에요, 지금? 네? 저희 어머니 얼굴 좀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라고 이렇게 사람을 막대해도 되는 거냐고요? 분통을 터뜨리는 남편과 당당한 직원 셋, 그리고 쩔쩔매는 원무과 직원을 보니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이곳에 있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의 눈을 의식한 듯 병원 관계자는 무척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를 괴롭힌 직원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잘못 아니라며 서 있는데 그 병원 관계자는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다뇨. 아무리 봐도 잘못을 인정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괘씸했어요. 반성하며 지금 당장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우라통이 터져서 남편에게 그들을 넘겨주고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쪽지를 쥐어주고 후다닥 나갔어요. 쪽지를 보니 전화번호와 연락을 달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어두고 일단 시어머니부터 챙겼습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몸에 연신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한 겹, 2겹 외투를 입혀드리는데 분노에 섞인 한숨과 눈물이 계속 터져나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온 전 감정을 겨우 추스르고 연락처를 준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병원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었어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원한다면 자기가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직장에 퇴직서를 내고 왔어요. 그 직원들은 병원 내에서도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저도 몇 번 그 행동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도리어 절 괴롭혀서 견디기도 힘든 지경이었거든요. 이런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도 모르겠지만 보호자분 환자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영상 하나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벌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 컸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의 양심을 보고 나니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실감이 들더군요. 저와 통화한 직원은 제게 연신 사죄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론과 경찰서에 나와 양심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 일이 벌어진 그날 같은 시간 면회를 왔던 보호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이 공론화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장은 이 일을 덮으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 이 일을 덮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죠. 어떻게든 사과를 받고 어떤 식으로든 제 값을 치르도록 만들고 싶었죠. 병원장은 실무자와 책임자 잘못으로 몰아가며 대충 덮으려고 한 듯한데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이슈가 되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일에 엮인 3사람 중에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을 향한 사람은 구속되었고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던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 정도 결과만 나온 것이 실망스러웠어요. 제 마음 같아선 3명 모두 감옥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왜 언제나 법은 이렇게 야속하게 피해자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결국 그 결과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밤에 남편 몰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그런 취급받아선 절대 안 될 소중한 분에게 일어난 일을 이런 식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에 많이 분노했더랬죠. 게다가 병원에 내려진 결과도 한심스러웠습니다. 영업 취소가 아닌 영업 정지였기에 몇 개월 후 근처에 갔을 때 벌써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을 발견하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여전히 병원장은 자기 잘못은 없고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직원을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본인의 책임에 대해선 이런 방구 없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고 상처받은 시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최대한 보듬어 주려고 애썼어요. 저는 힘들어도 제가 모시겠다고 결정을 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 전했죠. 그 다음날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부랴부랴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신우는 침상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몸을 살폈어요. 엄마, 몸 괜찮아? 많이 아팠지? 미안해. 여태껏 내 마음 아픈 것만 생각하느라 엄마한테 신경도 못 써서. 신우이가 속상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자 시어머니가 슬쩍 눈을 위로 뜨더니 제게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아, 혹시 아가 네가 아는 사람이야? 생각지도 못한 그 말에 놀란 건 제가 아니라 신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볼 거라곤 생각도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곧 오열하며 시모의 손을 꼭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엄마, 나야. 엄마 예쁜 딸. 딸? 아이고, 나한텐 이렇게 큰 딸 없어. 아직 애가 작은데 어째서 아가씨가 내 딸이야? 손살을 치며 아니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신우는 눈물을 줄줄 흘리더군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나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여태껏 엄마 찾지도 못하고 내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고 그랬어. 앞으로 내가 엄마 책임질게. 나도 어차피 혼자야. 여태껏 엄마랑 변변찮은 추억 하나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함께하면서 우리 예쁜 추억 만들자. 어? 아가씨, 멀리서 힘드실 텐데 그냥 저희한테 맡기고 가끔 놀러 나오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 제가 집 팔고 여기로 올라올게요. 언니네 집에 얹혀 살 생각은 없으니까 근처에 집 얻어서 엄마랑 둘이서 살도록 할게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엄마 저렇게 되실 동안 언니한테만 다 맡겨놓고 제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젠 아가씨 얼굴 자주 보시겠어요. 저한테 자랑 많이 하셨죠? 오늘도 말해주세요. 아드님, 따님 이야기요. 우리 딸, 예쁘지? 너무 곱고 귀여워서 내가 모질게 키우질 못하고 애지중지 키웠어. 귀한 대접 받으며 크라고. 그런데 우리 딸이 어디 갔는지 알아? 요새 통 안 보이네. 그 말에 신우는 겨우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졌는지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신우는 저희 집 근처로 진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잘 모시고 있어요. 철없던 신우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였죠. 그만큼 시어머니가 자식과 며느리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시어머니를 내버려 둘 생각이 없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아주 가끔 알아볼 때도 있어요. 대화를 하면 가족과의 추억이 가끔씩 튀어나올 때도 있답니다. 하루는 어머님의 20대, 하루는 어머님의 50대, 그렇게 시간 여행을 하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다 어느 순간 저와의 추억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여전히 어머님의 기억 깊은 곳에는 우리와의 추억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안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시어머니 마음속에 우리의 존재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돼 기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줬는진 잃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잃고 나면 더 자주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을, 그리고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잃어버린 시어머님 시간이 슬픈 걸 보면 더 많이 충실할 걸 하고 후회가 돼요.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또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시간이 없다거나 낯간지럽다거나 하는 말들을 하기 전에 우리에겐 갑작스럽게 상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너무 늦어버리면 전하고 싶은 말이 첫 마디라도 전할 수 없이 속으로 삼켜야만 할 테니까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